꾸빼씨의 행복여행 6번째 이야기. 꾸빼는 살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많았다. 의학을 공부할 때부터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다. 하지만 그 시절에 그와 동료들은 매우 젊었고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보다 훨씬 늙은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죽음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나 다가오는 것이라는 인상을 받곤 했었다. 그러나 이미 이야기했듯이 아는 것과 느끼는 것,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이고 그중 정말 중요한 것은 느끼는 것이었다. 만족한 상태에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았었다. 여기엔 몇 가지 종류가 있었다. 병에 너무 지친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이 너무 피곤해졌으며 삶이 거기서 끝나는 것에 만족해했다. 또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매우 강한 사람들은 죽음을 하나의 통로로 여겼고 죽는 것에 대해 전혀 슬퍼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미 좋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지금 끝난다 하더라도 크게 불평하지 않았다. 분명한 건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죽음에 대해 더 초연하다는 것이었다. 가끔씩 꾸빼처럼 젊은 사람들이 불치병에 걸리거나 사고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왔는데 그들은 매일같이 여위어갔고 고통스러워하며 울다가 결국엔 죽고 말았다. 이때 젊은 의사들은 그 상황을 의학에 관해 더 많은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런 죽음들은 그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꾸빼가 정신의학을 선택한 것은 그 직업이 갖고 있는 한 가지 장점 때문이었다. 정신과 의사는 죽어가는 환자를 자주 맞닥뜨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에 반해 다른 전공 의사들은 고통스러운 일들을 자주 겪었다. 어느 날인가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갈 때 미리 걱정을 하지 않도록 여기서는 그 전공 분야들을 말하지는 않겠다. 꾸빼는 그런 전문의 몇 명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환자가 죽어가는 걸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 종종 꾸빼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곤 했기 때문이다. 꾸빼는 그들에게 적지 않은 약들을 처방해주고 심리요법도 병행했다. 물론 꾸빼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걸 본 적이 있다. 그 경우에도 그들은 꾸빼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다. 정말 좋은 친구 한 명을 빼놓고는 꾸빼는 가끔 그 친구가 살아있다면 지금 몇 살이 되는가와 자신들이 나눴던 대화를 떠올려 보곤 했다. 죽은 쥐 냄새가 나는 작은 벽장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떠올랐을 것이다. 꾸빼는 죽음이 그렇게 무섭지만은 않았다. 무엇인가에 대해 자주 생각을 하면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만일 지금 죽는다고 해도 이미 좋은 삶을 살았다고. 그에게는 다정하고 따뜻한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셨고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 몇 번인가 진정한 사랑도 했으며 자신에게 열정을 주는 일을 갖고 있고 아름다운 여행도 했다. 자신이 세상에 쓸모있는 존재라는 느낌도 자주 받았으며 한 번도 큰 불행에 빠진 적이 없었다. 그가 아는 많은 사람들은 물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풍족한 삶을 살아왔다. 물론 꾸빼라는 성을 가진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다행한 일이었다. 만일 그에게 자식이 있었다면 오늘로 그들은 고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 꾸빼를 더 불행하게 하는 건
다름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었다. 다시는 그들을 못 보게 될 것이고 그가 죽은 것을 알면 그 사람들도 불행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클라라는 꾸빼의 죽음을 무척 힘들게 받아들일 것이다. 꾸빼는 아주 빠른 속도로 그녀에 대한 많은 기억들을 떠올렸다. 그녀가 웃을 때, 울 때, 말할 때, 그에게 기대어 잠잘 때의 모습들을,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으며 그녀 또한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그 다음에는 오랜 친구들을 생각했다. 특히 장 미셸은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며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꾸빼가 그를 만나러 이 나라에 왔기 때문이다. 부모님의 고통은 훨씬 더 클 것이다. 아무리 세상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 해도 자식의 죽음을 겪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삶의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꾸빼는 그들 모두에게 남길 말을 적기 위해 수첩을 꺼냈다. 누군가 그 수첩을 발견하리라. 먼저 클라라에게 자신이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는가부터 적기 시작했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자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는 그녀 덕분에 아주 큰 부분에 있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부모님에게 남기는 글을 적었다. 부모님에게 마지막 말을 한다는 건 당연히 슬픈 일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많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부모님이 전지전능한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두 분의 슬픔을 덜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꾸빼는 종이 쪽지들을 와이셔츠 소매 속에 밀어넣었다. 강도들은 이걸 발견하지 못할 테지만 사람들이 그의 시체를 해부할 때는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꾸빼는 시체 해부 장면을 여러 차례 봤는데 그건 역시 죽음에 대해 사색하게 만들었다. 내부를 들여다보면 인간은 단지 물렁물렁하고 부서지기 쉬운 기관들의 덩어리에 불과했다. 영혼이 빠져나가는 순간 그 덩어리들은 한순간에 생명을 잃고 부패하기 시작한다. 그것에는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 죽음은 매우 찰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고통의 순간도 길지 않다. 물론 이 노상 강도들이 그의 시체를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해 영영 찾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 대해선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꾸빼는 맥주 상자 위에 앉아 기다렸다. 천장 등불 아래서 죽은 쥐 냄새를 맡고 있자니 죽음의 공포가 조금씩 다시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 공포를 없애기 위해 바깥에서 오는 강도들의 말에 다시금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강도들은 서로 소리치며 계속 싸우고 있었는데 여전히 같은 이야기였다. 낙관론자는 꾸빼가 많은 돈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말했고 비관론자는 많은 근심거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현실주의자인 우두머리는 꾸빼를 제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비관주의자는 운전사와 경호원을 그냥 풀어준 것에 대해 지적했다. 그들이 꾸빼가 납치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백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흰바지 차림의 백인 군대가 출동해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수색하고 다닐 것이다. 한편 가짜 경찰복을 입고서 바리케이트를 쳤던 부하들은 나라 안에는 그런 짓을 할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군대가 그들을 지목할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강도들의 대화를 들으며 꾸빼는 아직은 기회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다시 작은 수첩을 꺼냈고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연필 끝을 조금씩 씹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몇 마디를 적어 문 아래로 쪽지를 밀어보냈다. 그 순간 강도들이 대화를 멈췄다. 끝배는 대체 그 쪽지에 뭐라고 적었을까? 정신과 의사들이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들만이 알고 그들만이 사용할 권리가 있는 마술의 주문은 무엇일까? 끝배는 종이 쪽지에 단지 이렇게 적었다. 전부 다 걱정거리일 것이다.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이윽고 문이 열리고 우두머리의 두 친구 중 한 명이 끝배에게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바깥으로 나오라고 말했다. 그들은 연발 권총도 들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끝배가 멍청이가 아니며 중국 무협 영화의 주인공처럼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발차기를 시도하지도 않으리라는 걸 눈치챈 듯 했다. 계속 자리에 앉아 있던 우두머리가 끝배의 쪽지를 손에 들고 말했다. 우리가 무엇에 관해 얘기하길 바라지? 끝배는 자기가 이 나라를 방문 중이었으며 난처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니 만일 자기를 놓아주면 경찰에게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두머리는 큰 소리로 웃으며 그런 쓸데없는 말을 듣자고 그를 벽장에서 나오게 한 건 아니라고 말했다. 끝배는 경찰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것이며 알프레도 씨에게조차도 아무 얘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강도들은 조금 전 차 안에서 두 부하가 그랬던 것처럼 모두 놀라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우두머리만 침착함을 잃지 않고 조용히 물었다. 알프레도 씨를 아나? 끝배는 그렇다고 대답하면서도 알프레도 씨뿐만 아니라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그의 아내까지도 잘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자신은 정신과 의사라고 소개했다. 모두가 입을 딱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가운데 끝배의 지갑을 맡아두고 있던 우두머리의 친구 중 한 명이 지갑 안을 들여다보더니 소리쳤다. 정말로 정신과 의사야. 우두머리가 소리쳤다. 입 닥쳐 이 열관아. 끝배는 우두머리가 몹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 만일 끝배의 말이 진실이라면 경찰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알프레도와 그의 아내를 안다는 건 경찰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끝배가 정말로 알프레도의 친구이고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알프레도에게 말한다면 분명 알프레도는 이 이야기를 싫어할 테고 그러면 우두머리의 목숨은 조금 위태로워질 것이다. 끝배를 지금 당장 없애버리면 경찰과 백인 군대가 우두머리와 그의 졸개들을 찾아다닐 것이고 그러면 앞의 경우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다. 특히 알프레도까지 그 수색에 합세할 수 있다. 만일 우두머리가 끝배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끝배가 경찰에게 모든 것을 얘기하면 그것 역시 난처해질 것이다. 그러나 끝배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경찰은 이 일 때문에 괜히 피곤해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끝배의 나라에서 자동차 오디오를 도둑 맞았을 때처럼 대개 우두머리들이란 영리하기 때문에 이 강도들의 우두머리도 이 모든 걸 내다볼 수 있고 그래서 끝배를 풀어주자는 좋은 결론에 이르기를 끝배는 기대했다. 우두머리는 말없이 끝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끝배의 웃옷 주머니에서 삐져나온 작은 수첩을 발견했다. 그는 부하에게 그것을 가져오게 하고는 수첩을 펼쳤다. 그의 시선이 첫 번째 페이지 위로 떨어졌다. 그곳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배움 하나. 행복의 첫 번째 비밀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배움 둘. 행복은 때때로 뜻밖에 찾아온다. 배움 셋.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이 오직 미래에만 있다고 생각한다. 배움 넷. 많은 사람들은 더 큰 부자가 되고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배움 다섯. 행복은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산속을 걷는 것이다. 배움 여섯. 행복을 목표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배움 일곱. 행복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다. 배움 여덟. 불행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다. 배움 아홉. 행복은 자기 가족에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음을 아는 것이다. 배움 열. 행복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배움 열하나. 행복은 집과 채소밭을 갖는 것이다. 배움 열둘. 좋지 않은 사람에 의해 통치되는 나라에서는 행복한 삶을 살기가 더욱 어렵다. 배움 열셋. 행복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배움 열넷. 행복이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는 것이다. 주목할 점. 우리는 웃고 있는 아이에게 더 친절하다. 우두머리는 끝까지 수첩의 목록을 읽은 다음 끝배를 바라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좋아, 이자를 풀어줘. 끝배는 또다시 비행기 안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는 완전히 뒤로 누울 수 있는 편안한 의자에다 혼자만을 위한 작은 텔레비전이 있고 미소 짓는 얼굴로 스튜어디스들이 샴페인을 계속 가져다주는 비행기에서 가장 비싼 칸을 선택했다. 돈도 그가 전부 다 지불했다. 비록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긴 했지만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거액이 빠져나간 신용카드 고지서가 날아오리라는 걸 알았지만 얼마간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삶이란 어느 한순간에 정지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은 다른 것이다. 죽은 쥐 냄새가 나는 비좁은 벽장 안에 갇혀있던 그날 이후부터 끝배는 매 순간 삶이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그 느낌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으리라는 걸 그 자신도 알고 있었다. 그가 치료한 환자들 중에도 역시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죽어나가던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사람. 배가 침몰해 장시간 바다에 떠서 구조되기를 기다렸던 남자. 자동차 사고로 간신히 목숨을 건진 여자. 그들은 구출된 직후 삶이 너무도 경이롭다는 걸 깨달았노라고 꾸페에게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안 가 평범한 일상의 자질구레한 사건들 속으로 다시 떨어지곤 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몇몇 끔찍한 기억들은 제외하고 그리고 죽음을 가까스로 모면했던 그 순간을 잊고 다른 사람들처럼 세금 납부나 이웃집에서 텔레비전을 너무 크게 틀어놓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곤 했다. 쿠페는 경이로운 삶에 대한 감동이 남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싶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그날 밤, 그가 강도들에게서 풀려나 마리 루이즈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성대한 파티를 열었다. 장 미셸과 마르셀도 그곳에 왔다. 마리 루이즈는 강도들이 쿠페를 풀어주는 대가로 몸값을 요구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부르지 않았다. 경찰을 부르면 모든 것이 복잡해질 것이고 경찰들 역시 약간의 뇌물을 원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이 나라는 경찰들에게 월급을 많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도들은 자동차와 함께 쿠페를 돌려보내주었으며
지갑에 든 돈도 전혀 손대지 않았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알프레도 씨의 비위가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마치 없던 일처럼 되어버려 경찰에게도 반바지 차림의 군대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알릴 필요가 없었다. 성대한 파티가 한밤중에 시작되었다. 쿠페는 운전사와 경호원을 찾아갔다. 그들은 마리 루이즈와 네스토한테서 너무 야단을 맞아 수치심을 느끼며 부엌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쿠페에게 그때의 상황을 설명하려고 애를 썼다. 사실 자동차 안에 아직 쿠페가 남아있다고 말할 겨를도 없이 노상 강도들이 너무 빨리 달아나 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그들 잘못만은 아니었다. 게다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 역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쿠페는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너무도 행복해서 운전사와 경호원뿐 아니라 모두가 기뻐하기를 바랬다. 다행히 그곳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그러했다. 밤이 깊었지만 아무도 자러 가기를 원하지 않았고 이웃 사람들까지 잠에서 깨어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몰려왔다. 음악이 연주돼 쿠페의 부모처럼 나이든 남자와 부인들까지도 함께 춤을 추었다. 쿠페는 춤을 출 줄 몰랐지만 그래도 기꺼이 추었다. 행복할 때는 자신이 서투르다고 느끼는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못 된다. 또 그곳엔 마실 것들이 많이 있었다. 위스키와 갖가지 다양한 음료들, 죽음을 기다리던 벽장한 상자에 있던 것과 같은 기막히게 맛 좋은 맥주도 있었다. 쿠페는 맥주를 마시고 있는 네스토 곁으로 다가갔다. 그가 다시금 쿠페를 얼싸안았다. 음악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는 쿠페의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행복에 관한 설문조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소? 쿠페가 대답했다. 그럭저럭요. 네스토가 웃으며 다시 귀에다 대고 말했다. 여긴 불행해질 수 있는 이유들로 가득한 곳이에요. 운이 좋은 우리들한테도.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우린 그것이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죠. 우린 다음날 있을 문제 따위는 걱정하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쿠페는 다시 수첩을 꺼냈다. 배움 15. 행복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나쁘지는 않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잘 설명이 되지 않았다. 그는 연필 끝을 씹다가 이어 이렇게 적었다. 배움 16. 행복은 살아있음을 축하하는 파티를 여는 것이다. 중국에서의 첫날 저녁처럼 파티 여는 것을 무척 좋아하던 뱅상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다음에 쿠페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정도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상냥한 스튜어디스가 따라주는 샴페인을 계속해서 마시며 쿠페는 자신이 무척 행복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행복에 대한 사색을 하는데 방해될 정도로 많이 마시진 않았다. 그는 진지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먼저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 왜 샴페인이나 맛 좋은 맥주 또는 알프레도가 좋아하는 최고급 와인을 마시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걸까? 모든 나라 사람들은 파티를 열 때나 누구를 대접할 때면 이 음료를 내놓는다. 그렇게 하면 대화가 잘 진행되고 사람들은 더 유쾌해져서 다들 즐거운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너무 많이 마시면 사람들은 큰 실수를 하곤 한다. 운전을 너무 험하게 해 사고를 내는가 하면 싸움꾼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일을 아무하고나 해서 심각한 병에 걸리기도 한다.
아무래도 술을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많이 마시는 사람들에겐 더 나쁜 결과들이 찾아온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술 마시는 것을 멈출 수 없게 되고 또 어떤 이들은 점점 더 병들어간다. 중국에 있는 뱅쌍은 아마도 이 해로운 길에서 그리 멀리 있지 않을 것이다. 꾸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만일 술을 마시는 것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면 술이 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 뇌 안에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장소가 있고 그곳은 술을 마셨을 때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꾸빼는 행복에 관한 전문가인 대학자를 만나면 반드시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정신과 전문의가 처방하는 약을 통해서도 너무 슬프거나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은 평정을 되찾을 수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약회사가 전에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행복감을 주는 약을 만들어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환자들에게 이 약을 처방해도 무방할까? 꾸빼는 그것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는 수첩을 꺼내 적었다. 질문. 행복은 단지 뇌의 화학적 반응에 불과한 것일까? 깊이 생각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꾸빼는 스튜어디스에게 작은 신호를 보냈고 그녀는 미소 지으며 얼른 샴페인 한 잔을 더 따라주었다. 이 모든 생각들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지만 그의 옆좌석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가 타고 있는 칸은 가격이 너무 비싸서 거의 승객이 없었기 때문이다. 옆좌석에 누군가 있다 하더라도 팔걸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대화를 하려면 옆으로 몸을 많이 구부려야만 했을 것이다. 이건 역시 매우 재미있는 현상이었다. 부자인 사람들에게 행복은 어떤 것을 혼자 누릴 때 얻어지는 느낌이 아닐까? 적어도 비행기 안에서는. 한편 1000돗자리 위에 앉아있던 작은 여자들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 행복이란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비행기 안에서는 옆좌석에 앉은 사람이 친구가 될지 그렇지 않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언제나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때 한 스튜어디스가 값이 조금 싼 아래층 칸에서 동료에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 올라왔다. 그녀는 약간 근심스러운 표정이었다. 혹시 비행기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닐까? 꾸빼는 다시 죽음에 대한 명상을 준비했다. 이번엔 지난번 벽장에 갇혔을 때보다 훨씬 안락했다. 스튜어디스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아가 혹시 승객들 중 의사가 있는가를 물었다. 꾸빼는 난처했다. 정신과 의사도 의사이긴 하지만 평소에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한 탓에 보통의 환자들을 익숙하게 돌보는 방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비행기 안에 임신한 여성이 있어서 지금 막 아이를 낳으려 하기 때문에 의사를 찾는 것인지도 몰랐다. 기차나 비행기로 여행 중일 때 이런 일을 만나게 될까봐 꾸빼는 늘 두려웠었다. 의과 대학생이었을 때 그는 한 번도 산부인과에서 일한 적이 없다. 물론 수업 시간에 그 주제에 대해 배우기는 했지만 너무 짧게 배우고 시험 전날 하룻밤만 공부했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렸다. 게다가 수업과 현실은 전혀 같은 것이 아니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꾸빼는 몹시 난처했다. 하지만 스튜디어스에게 손짓을 해서 자기가 의사라고 말했다. 스튜어디스는 무척 기뻐했다. 이미 다른 칸 승객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의사가 한 명도 없거나 아무도 나설 마음이 없는 듯 했다. 의사들이 나서기를 꺼려하는 이유를 꾸빼는 나중에야 알았는데 그것에 대해선 뒤에서 이야기하겠다. 꾸빼는 자신의 작은 낙원을 떠나 스튜어디스와 함께 이코노미 클래스로 갔다. 모든 승객이 그가 의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용히 앉아서 그가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쿠페는 약간 걱정이 되었다. 모두가 진찰을 받겠다고 마음먹으면 어떻게 하지? 스튜어디스는 고통스러워하는 한 여성 곁으로 그를 데리고 갔다. 쿠페는 일단 그녀에게 말을 건넸다. 하지만 그녀는 심한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고 쿠페가 사용하는 언어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대화가 무척 어려웠다. 반면 그녀의 영어는 독특한 액센트가 있어서 스튜어디스와 쿠페 둘 다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그녀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사람처럼 얼굴이 부어 있었지만 술을 마신 것 같지는 않았다. 결국 그녀는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 쿠페에게 내밀었다. 그녀가 받은 수술에 대한 의사 소견서였다. 그것을 읽자 의사인 쿠페는 그녀의 증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여성은 6달 전에 뇌수술을 받았다. 뇌 속에서 작은 싹이 자라나기 시작했고 그 싹이 자라면서 다른 부분을 압박했다. 이것은 너무도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들은 그 해로운 싹을 잘라내버렸다. 그래서 쿠페는 그녀의 머리카락이 진짜가 아니라 가발임을 알았다. 그런데 6달 만에 그 싹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기 때문에 의사들은 그녀에게 새로운 약을 처방했다. 그 싹이 해로운 만큼 약도 독해서 그녀는 얼굴이 붓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쿠페가 수술 보고서를 읽는 동안 여성은 그가 이 모든 증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려는 듯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쿠페는 애써 안심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에게 말했다.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쿠페는 먼저 그녀에게 언제부터 머리가 아팠는지, 그리고 머리의 통증이 마치 심장처럼 뛰는 것인지 아니면 치통처럼 욱신거리며 아픈 것인지 일반 의사처럼 물었다. 그리고 스튜어디스가 갖다 준 손전등으로 그녀의 눈동자를 진찰했다. 이어서 환자에게 자신의 손을 꼭 잡아보라고 했고 의사가 되기 위해 배운 또 다른 것들도 하게 했다. 그러자 여성은 쿠페가 처음 나타났을 때보다는 훨씬 덜 불안해하는 듯 했다. 질문과 간단한 테스트를 하는 동안 쿠페는 이 여성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염려에서 벗어났지만 완전히 마음을 놓을 상황은 아니었다. 이때 스튜어디스가 그 여성의 여권을 보여주었다. 쿠페는 1년도 되기 전에 찍은 사진 속에서 지금 그를 바라보는 눈과 같은 눈을 가진 한 아름다운 젊은 여성을 보았다. 병이 그녀에게서 아름다움을 빼앗아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배움 14번째를 떠올렸다. 행복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는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